꽃잎이 흩날리던 그 해의 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할머니는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전부가 허망하게 사라졌다. 내 전부를 빼앗아간 이 악마 같은 코로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별의 말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뜨거운 불길 속으로 마지막 길을 떠나셨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차갑고 작은 유골함을 끌어안고 있었다. 목구멍이 막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눈에서 꾹 참아온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익숙한 소리들이 사라졌다. 할머니의 웃음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도, 새벽마다 들려오던 뒤척이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시계 초침만이 괜히 크게 울려 퍼져갈 뿐이었다. 할머니의 방 문을 나는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었다. 열면 그분이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고, 닫으면 영영 작별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살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아니, 몇 달이 지났을까?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고, 내게서 흘러가는 법을 잃었다. 나는 씻지도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다. 세상은 내게서 남아있을 이유를 빼앗아 간 듯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 가볍게 들릴 만큼 나는 이미 반쯤 죽은 채로 살았다. 커튼은 늘 닫혀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나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세상은 나와 단절된 것 같았다. 밥을 굶어도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았고, 시간의 흐름조차 흐릿했다. 모든 것이 멀어져 갔다. 마치 물속에 잠긴 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가끔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친 단어 하나, 바로 죽음, 스스로 떠올린 게 아니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단어였다. 화면 위에 머물던 손끝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검색창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로 적어 넣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순간 화면 가득 수많은 글들이 튀어나왔다. 검색 결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방법을 나열했고, 누군가는 경험담처럼 써 내려갔다.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약을 판매한다는 사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느끼려 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하며 그곳을 찾은 것이다. 죽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고 싶어서. 누군가 대신 문을 열어주길 바라는 치졸한 마음 때문이었다. 가격은 180만 원. 오직 현금 거래만 가능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저게 약값일까? 아니면 내 목숨값일까? 약값이라면
터무니없이 비싸 보였고 목숨값이라면 기묘하게 저렴해 보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의욕도, 미련도, 의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 속에 있었으니까. 그저 마지막만큼은 제발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 많고 찌질한 바람 하나뿐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끝마저도 그렇게 비겁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 손엔 고작 몇만 원, 통장도 텅 비어 있었다. 결국 죽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니. 나에겐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가 앉은 서류들, 구겨진 영수증들, 그 사이에서 한 장의 플라스틱 카드가 눈에 띄었다.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그것을 손에 쥐었다. 성인이 되자마자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려던 때 취득했던 것이다. 그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행복한 미래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서랍에서 꺼낸 낡은 이수증은 지금 내게 남은 마지막 열쇠 같았다. 그리고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현관 앞에 멈춰 서서 계산을 해보려 했다. 하루에 얼마를 받을지,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 하지만 머릿속은 안개라도 낀 듯 생각의 시야를 가렸다. 거울 속에 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은 무서운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귀신 같았다. 산발한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탁하게 흐려진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선 움푹 들어간 뺨을 부자연스럽게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일단 나가보자. 죽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거울 속 귀신이 중얼거렸다. 그렇게 나는 5달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문이 열리며 가까 세상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양빛이 내 시야를 가위처럼 잘라내고 있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몇 걸음도 못 가서 숨이 막혔다.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마스크 안쪽은 금세 젖어들었다. 숨결에 눅눅해지고 답답해졌다. 결국 벽에 기대어 서야 했다. 수개월을 침대 위에서 겨우 한숨만 내쉬며 반시체처럼 버텨온 몸.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인력 사무소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던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무겁게 끌렸다. 숨은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희망 아닌 희망이, 그게 그 순간 내 전부였다. 드디어 인력사무소 앞. 문 너머로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담배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그 틈새에 묻어있는 설명하기 힘든 절망의 냄새. 아,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죽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는 문을 밀어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다. 자리에서 툭툭 몸을 털고 배정받은 일거리를 향해 흩어졌다. 닫히지 않은 문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다시 밀려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안쪽으로 들어와요. 사무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장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인력 경험은 있으세요? 뭐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건설 쪽이요. 손에 쥔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내밀었다. 소장은 앉은 채로 그것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소장이 천천히 말했다. 살이 참 많이 빠지셨나 보네요. 사진이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아서 한참을 봤지 뭐예요.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어색한 미소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제발 빨리 일이나 배정해 주길 바랐다. 그때 소장이 다시 물었다. 근데 우리 신입 총각은 그냥 몸만 오셨나? 나는 대답을 못했다. 뭐가 더 필요했던가? 소장이 손뼉을 치듯 말했다. 에헤이, 안전화도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요? 그제야 깨달았다. 안전화와 각반. 인력소의 기본 중 기본을 나는 준비하지 못했다. 돈만 벌어 죽을 생각에 미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잊은 것이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을 가리켰다. 저기 아무거나 사이즈 맞는 거 신어요. 주인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왔는데 이 더위에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려서 가다가 열받아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저 뒤에 김씨 아저씨 따라가세요. 조심히 다녀오고. 너스레 섞인 말투. 나는 순간 참 사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현장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리고 내 죽음을 위한 첫 노동이 시작되었다. 첫날 일터는 잔인했다.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그 지하 주차장이 내 작업장이었다. 태양은 피할 수 있었지만 습기와 먼지는 더 괴로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눅눅한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왔다. 삽을 쥔 손바닥은 30분도 안 돼 물집이 잡혔다. 1시간 후 그 물집이 터졌다. 피가 번져 나오며 장갑 안쪽을 끈적하게 적셨다.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핑 돌았다. 가슴은 꽉 조여왔고 숨이 막혔다. 점심시간.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다른 인부들이 도시락을 펼칠 때 나는 구석에서 물만 조금씩 마셨다. 그때 김씨 아저씨가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다. 이름이 우주라고 했지? 우주야. 이 날씨에 밥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 그가 내 앞에 도시락을 놓았다. 나는 그 도시락을 옆으로 밀어버리며 짧게 말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삽을 들었다. 김씨 아저씨는 내 곁으로 와 묵묵히 내 일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처음이라 많이 힘들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분명 괜찮아질 거야. 그 친절한 목소리가 오히려 거슬렸다. 이유 모를 짜증이 몰려와 나는 따지듯 내뱉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내 목소리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젓고 담담하게 답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안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저 삽을 움켜쥐고 신경질적으로 땅만 파헤쳤다. 오후 3시쯤 정말 쓰러질 것 같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러다 현장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끝나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작업이 끝나자 몸은 무너져 내릴 듯 무거웠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었다. 분명 죽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그 속에서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더럽게 젖은 옷, 땀에 절은 몸, 타들어가는 폐, 갈라진 손바닥, 모두가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뜨겁고 답답한 공기였지만 오랜만에 진짜 공기를 마시는 듯했다. 하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죽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오늘 하루는 그저 첫걸음에 불과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길을 걸어야만 했다. 둘째 날, 셋째 날, 나흘째, 그리고 일주일. 나는 여전히 인력소로 향했다. 처음에는 알람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몸을 일으키는 것부터가 고문이었고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악착같이 일했다. 능숙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중간에 쓰러지지는 않게 되었다. 매번 김씨 아저씨와 같은 현장으로 보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돈만 벌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그렇게 1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몸에 힘이 붙었다. 빠져있던 뺨에 살이 오르고 굶주리던 위장에도 식욕이 돌아왔다. 처음엔 억지로 삼키던 밥, 이제는 배가 저절로 고파왔다. 몸이 조금씩 기억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몸이 회복된다고 해서 할머니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집에 들어서면 어두운 정적이 나를 삼켰다. 할머니 방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져만 갔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덮인 채 집에 돌아오면 나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다시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유는 단순했다. 약값. 그 돈을 마련해야 했다. 어느새 20날이 흘렀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졌고 등에는 땀 자국이 굳어 새겨졌다. 처음엔 삽 하나 들기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삽질을 해도 버틸 수 있었다. 몸은 강해졌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그대로였고 삶의 의미 따위는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단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내일이면 드디어 끝낼 수 있다. 그것만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일터에서 돌아와 인력사무소에 앉았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주머니에 들어올 일당만을 떠올렸다. 오늘 돈만 받으면 마침내 끝낼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뺨을 어루어 만지는 시원한 선풍기 바람에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새벽부터 줄을 서며 버거운 생의 짐을 짊어진 이들을 묵묵히 비춰온 낡은 거울이 걸려 있었다. 언제부터 저기에 거울이 있었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우두커니 서서 그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벌겋게 달아오른 뺨, 땀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등에 번져 있는 커다란 땀 얼룩, 그리고 또렷해진 눈빛. 가장 낯설었던 건 그것이었다. 죽기만을 기다리던 자의 눈빛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맑았다. 살아있으려는 기운이 분명 깃들어 있었다. 쿵쿵 심장이 크게 뛰었다. 우주야, 최우주. 소장님의 목소리가 인력소 안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거울 속 청년과 눈을 맞춘 채 꼼짝할 수 없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죽으려고 했잖아. 죽으려던 놈이. 눈빛은 왜 이렇게 살아나 버렸냐?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에 뜨겁게 박혔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다리는 여전히 휘청거렸지만 마음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 물음은 수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날 동안 이어진 노동은 내가 예상치 못한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버티는 것조차 사치 같았던 시간들. 그 안에서 흘려낸 땀방울과 흙먼지 속에서 견뎌낸 고통들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집에 들어서자 다시 정막이 몰려왔다. 거실 한쪽에 놓인 할머니의 의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한 어둠처럼 가라앉아 나를 짓눌렀다. 그 공허가 또다시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고 묻고 또 물었다. 왜 아직 여기에 있는 거지? 정말 끝내고 싶었다면서.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눈빛은 그 사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 방 문을 완전히 열었다. 낡은 경첩 소리가 정막을 찢자 세월의 냄새가 바람처럼 밀려와 나를 감쌌다. 마치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 이 이불 위에는 피뿌연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위에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아 손을 떨며 쓸어내렸다. 탁자 위 낡은 돋보기, 그 유리에 맺힌 빛은 오래전 할머니가 신문을 읽던 마지막 오후의 햇살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약통들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 줄지어 서 있었다. 하나하나가 할머니가 견뎌낸 긴 밤들의 기록 같았다. 침대 모서리에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 앞코가 달아해진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내가 생신 선물로 할머니께 선물했던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서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도 반질반질했고 끝마저 단정히 묶여 있었다. 그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좋은 신발을 언제 신어보겠어. 고마워. 할미 잘 신을게. 그 환한 미소가 눈앞에 번졌다. 하지만 운동화는 한 번도 바닥을 밟지 못한 채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아까워서, 너무 좋아서, 차마 신지 못하고 잠들기 전마다 바라보며 고이 모셔두셨던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나는 그 앞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다. 마치 가슴속 깊은 곳을 누군가 맨손으로 쥐어짜는 듯 숨이 막히고 눈이 시렸다. 목이 메어오는 것을 겨우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키우시던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흙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작은 잎사귀 하나가 여전히 초록빛을 머금은 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화분을 바라보던 어느 봄날이 떠올랐다. 할머니, 그거 아세요? 제주도에 가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유채꽃밭이 있대요. 나중에 두 손 잡고 같이 여행 가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모시고 갈게요. 내 말에 할머니는 곱게 주름진 손가락으로 내 새끼손가락을 꼭 감싸며 웃으셨다. 약속이야. 우리 우주랑 꽃 구경 가는 게 그게 할미 소원이야.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살아났다.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조금만 더 자리 잡고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면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혼자 두었다. 할머니가 평생 갖고 온 작은 화분들만이 못다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뜨겁게 쏟아져 내렸다. 어깨가 떨리고 숨이 끊어질 듯 막혔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후회와 그리움이 한데 엉켜 가슴 속을 마구 찢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어린 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요. 화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을 졸린 듯 울먹였다. 꽃 구경 같이 가기로 했잖아. 꼭 데려가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그 느낌이 터져 나왔다. 적막한 방 안에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다. 나중에 할머니랑 더 행복하게 살 거라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마지막에 손 한 번도 못 잡아드렸는데 목이 메어 말끝이 끊겼다. 할머니 나 어떡해. 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긴 울음 끝에서야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칠 수 있었다. 한참 뒤 겨우 가라앉은 마음으로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봤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서랍장, 실구리가 헝클어진 바느질 상자, 반쯤 읽다만 책과 그 사이에 끼워놓은 야생화 책갈피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할머니가 곁에 있는 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듯 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가 남겨주신 따뜻한 기억들이 보였다. 숨이 막히던 그리움이 부드러운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은빛 물결이 방 안가득 번지며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곁에 계시진 않지만 그 사랑이 여전히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삶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바램 표지. 그러나 첫 장은 아직 하얗게 남아 있었다. 펜을 들어 조심스레 적었다. 오늘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일 나는 또다시 길을 걸을 것이다. 똑같은 길일지라도 어제와는 다른 시선으로.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희망을 이어간다는 것임을 알았으니까. 단순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너진 날들, 지탱해준 기억, 그리고 앞으로 걸어야 할 수많은 날들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죽음은 결코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약을 산다고 해서 끝이 오는 게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공허만이 남을 뿐이었다. 더 이상 나에게 약은 필요하지 않았다. 죽음을 향하던 발걸음이 어느새 삶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루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다음 날 나는 공사장의 흙냄새 대신 동네의 작은 골목길을 걸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스쳐갔을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담장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온 담쟁이 잎사귀들. 초록빛이 꽤나 싱그러웠다. 시장 앞 손부채질을 해주며 함께 걷는 중년의 부부. 두 손을 꼭 잡은 채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그들의 사랑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가방을 흔들며 깔깔대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게 낯설 만큼 또렷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한참 동안 숨소리조차 아까운 듯 주변을 바라보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이 순간을 이렇게 눈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 생각과 함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속에 겹쳐졌다. 어쩌면 할머니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이 길을 무사히 걸어가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주저앉아 무너져 있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길 위엔 여전히 돌부리와 그림자가 있겠지만 나는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다. 이 길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걸어갈 것이다. 다시 걷는 길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그 따뜻한 손길 뒤에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었는지를.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된 그 이야기들이 있다. 악착같던 무더위가 한풀 꺾였을 무렵이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김씨 아저씨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는데 오늘은 소장님이랑 우리 셋이 한잔하지 않을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저씨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님은 한 발짝 늦게 따라 나오셨다. 늘 다정한 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를 대할 때는 유독 머뭇거리는 기색이 있었다. 왜일까? 궁금했다. 셋이서 술 한잔하고 싶다는 얘기도 사실 소장님께서 먼저 꺼낸 얘기라고 김씨 아저씨가 말해줬다. 작은 포장마차, 붉은 불빛 아래 비닐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김씨 아저씨가 잔을 채워 내 앞에 밀어주며 말했다. 마셔라. 오늘은 좀 풀어야지. 투명한 소주가 잔을 타고 올라왔다.
따끈한 국물이 속을 덮고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는 느슨해졌다. 그러던 중 소장님이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얘가 참 민호랑 닮았어. 웃는 모습도 고집스러운 눈빛도. 잔을 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씨 아저씨가 씁쓸하게 웃었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주야,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사실 아저씨도 한때는 많이 무너져 있었어.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그냥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소장님이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셨어.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난 없었을 거야. 잠시 술자리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잔만 바라보았다. 잔 속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아른거렸다. 그날 들은 이야기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그때의 나는 다 알지 못했다. 다만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마음에 서서히 스며드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날 술자리에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았다. 김씨 아저씨와 소장님,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나조차도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무게와 고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단지 내 힘 때문이 아니었다. 묵묵히 곁에서 길을 내어준 사람들, 그분들이 닦아놓은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다. 소장님은 내가 처음 인력사무소를 찾아왔던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2020년 8월, 무더운 아침, 대부분 일을 받고 현장으로 나갔을 그 시간에 덜컥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온 청년 하나.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손에 쥔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 알 줄 아나? 건설 쪽이요. 경험은? 많이 없습니다. 짧은 대화. 내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소장님의 눈에는 그 속에 숨어있는 절망이 또렷이 보였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런 눈빛은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 순간 소장님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15년 전 25살이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이 겹쳐왔다. 청년의 나이, 청년의 눈빛이 아들의 그림자와 겹쳐버린 것이다. 김씨의. 소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김씨가 저 친구 옆에서 좀 봐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도 알았다. 힘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에게서 오래전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15년 전 소장님의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대학교 4학년 때였다. 취업 준비로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오던 길. 어두운 도로에서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이 민호를 덮쳤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시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날 소장님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아내는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 몸은 병들었고 몇 해 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소장님은 홀로 남았다. 그 후로 소장님은 젊은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다. 특히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대신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10년 전, 김씨 아저씨 역시 그 문을 두드렸다. 둘도 없이 절친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깔린 채 사업이 무너졌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고 그 역시 마지막을 생각하며 힘없이 이곳에 발을 들였다. 그때도 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일부터 해봐. 점심은 같이 먹자. 늘 그렇게 자연스러웠다. 불쌍하다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저 동료로,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김씨 아저씨는 알았다. 소장님이 아들을 잃은 사람이란 걸. 그래서 자신 같은 사람들을 더욱 각별히 챙긴다는 걸. 소장님, 저 친구 어떻게 보세요?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누구? 우주 말이야. 소장님이 잠시 내 쪽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글쎄 며칠은 더 지켜봐야겠지.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 목소리엔 묘한 떨림과 함께 특별한 애정이 배어 있었다. 첫날부터 소장님과 김씨 아저씨는 조용히 나를 지켜봤다. 2020년 숨막히는 여름, 코로나 여파로 일감은 귀해지고 세상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소장님도 마음대로 현장을 고를 수 없는 어려운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내 몸짓 하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걸음걸이까지 유심히 바라보며 마치 아들을 돌보듯 살폈다. 저 친구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김씨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김씨 말이 맞아.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해. 젊은 친구가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곁에서 봐주는 거야. 소장님의 낮은 목소리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그 마음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계속 같이 현장에 가게 되었고, 김씨 아저씨는 늘 내 곁에 서 있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져. 괜찮아질 거야. 격려의 말을 건네고 괜찮다. 천천히 해. 할 수 있어.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다. 그때 나는 자기방어적이었고 모든 게 부정적이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 매번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때는 그 말이 쉽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안다. 그 평범한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는지. 나를 붙잡아 주려 했던 그의 손길이 사실은 어떤 무게를 짊어진 것이었는지. 20알째 되는 날이었다. 이 인력소 사무실 안. 나는 낡은 전신 거울 앞에 우뚝 멈춰 섰다. 소장님은 내 이름을 부르다. 내가 거울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초라하고 흔들리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딘가 단단하게 빛나는 얼굴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듯 낯설었다. 소장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좀 달라지는구나, 우주야. 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말끝이 흘러나오자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함께 밀려왔다. 소장님은 속으로
별이 된 아들에게 속삭였다. 민호야, 네 또래 친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네가 못 걸어간 길을 저 친구가 걷고 있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날 거울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이제 막 열리려는 미래가 교차하는 길목.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장면은 오래도록 내 삶의 복선이 되어 남게 되었다. 김씨 아저씨도 내 변화를 눈치챘다. 행동과 말투에 힘이 생겼고 점심마다 혼자 구석에 숨어있던 그림자 같은 모습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소장님, 저 친구 이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 우주는 이제 시작이야. 짧은 대답이었지만 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다. 잔잔한 파문처럼 번져 나왔다. 소장님과 김씨 아저씨의 얘기를 모두 듣고 나는 깨달았다. 20날 동안의 노동. 그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따뜻한 기억, 소장님과 김씨 아저씨가 묵묵히 건네온 마음,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죽음을 향해 걷던 길 위에서 나는 삶을 보았다. 혼자가 아님을, 사랑 속에 있음을, 아직 걸어야 할 길이 남아 있음을. 나는 오늘도 걷는다. 약속했던 꽃길을 향해, 내게 손을 내민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기 위해. 길은 거칠고 때로는 외롭다. 그러나 나는 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늦은 오후의 인력사무소. 여보게 김씨, 요즘 우주 그놈 통 연락이 없지 않나? 잘 지내고 있으련지? 소장님도 참, 우주 그놈, 이번엔 꼭 합격하겠다고 눈에 아주 불이 나오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다니까요. 우주 녀석 하지 말라고 해도 소장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할 거니까 걱정 마셔요. 그래, 여보세요. 우주냐? 소장 할아버지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합격이라고요. 저 이제 진짜 소방관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우주 살았네. 살았어. 그려, 그거면 된 거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한 편의 이야기가 긴 하루를 버티게 해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론 끝이 없는 절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작은 손길과 소중한 기억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게 해준 무언가가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의 스토리를 계속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들의 스토리였습니다.